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과정 다문화 교육, 포스트 휴머니즘 등을 공부하고 있는 박규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 한 30분 정도 여러분과 같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란 무엇이고 미래의 포스트 휴먼 시대의 교육이나 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많은데 많이 줄였고 근데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트 휴머니즘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기존의 휴머니즘의 관점이 결국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탈피해서 인간을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등한 그런 세계의 주변부의 위치로 옮기는 그런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사실은 휴머니즘이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 철학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어떤 도덕의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휴머니즘의 근본적인 이념적 기반이 인류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인류 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스트 휴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의 혹은 우주의 중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이나 심지어 사물과 비교해서 결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독특하거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관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론적인 그 배경들에 대한 이해와 종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비판적인 이론의 관점들이 포스트 휴머니즘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생태 페미니즘과 반식민주의적 관점, 뭐 이런 관점들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을 구성하는 어떤 하위 이론들로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대상 기반 존재론 혹은 객체 지향 존재론이라고 하는 Object Oriented Ontology가 있고요. 신물질주의로 번역되는 New Materialism, 그다음에 포스트 현상학, 그리고 비대표성 이론 이런 네 가지 정도의 하위 이론들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론에서는 이제 이 휴먼성,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동물들과는 당연히 다른 어떤 폴리티컬한 동물로 간주되어 왔고, 물론 이성적인 사고력을 지니고, 그 다음에 폴리티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동물들은 그냥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존재지만 인간은 어떤 정치적인 행위나 정치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봤고요. 그런 인간이 이성적인 훈련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과학의 문명의 과학적 사고에 기반이 되었던 이 데카르트의 마인드 바이드 이론론의 개념도 사실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관념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성을 지닌 인간이 이성을 지니지 않는 다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배하고 혹은 정복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이제 신으로부터 주어진 인간의 권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관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념을 바탕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구히 지속되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념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관념으로 작용했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이 발달한 많은 기계적인 산물들이 등장한 오늘날에는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그런 관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충분히 그 정도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인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구분의 경계에서 과거에는 특히 이제 20세기 중반까지도 모든 인간들이 그런 인간의 가능성, 인간됨의 가능성을 지녔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인정하고 있듯이 여성 차별이라든가 흑인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다음에 식민 피지배인들에 대한 어떤 어떤 그들을 소외시키고 비문명화된 존재로 간주하는 이런 관념들이 사실은 휴머니즘의 논리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사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중심주의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racism, sexism, colonialism, and elitism, 뭐 엘리트주의 이런 굉장히 편견 어린 그런 관념들하고 밀접하게 연동되어서 그런 관념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간이라고 간주되거나 인간의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존재라고 여겨졌던 존재가 여기에 맨 마지막에 정리되었듯이 The educated white European nobleman, 교육을 받고 백인이고 유럽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귀족적인 클래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란 존재들이 당연히 인간이 될 조건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여겨져 왔고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자격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됨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들의 어떤 그 근거가 활용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생물학적인 근거, 뭐 정치적인 근거, 철학적인 근거, 그 다음에 교육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근거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이나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yes입니다. 동물도 인간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미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AI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AI가 인간성 혹은 인권, 뭐 어떤 인격체, 인간의 뭐 자주성 이런 특성을 지닌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어떤 비판, 많은 어떤 논쟁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AI가 급속하게 발전되고 AI의 사고 능력이나 AI의 어떤 그 존재론적인 이해가 기존에는 AI의 능력 수준이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AI는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봤지만 최근에 여러 과학기술의 발전들은 AI와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희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소외된 그런 종족들, 계층들, 집단들이 인간의 범주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교육의 여부에 있어서도 우리가 덜 발달되거나 약간 정신 지체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그들이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념들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인간이라고 하는 관념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 예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런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뭐 뉴로 경제학자들 같은 사람들 최근에 그래서 애완동물이나 이런 도구나 고양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도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에 대한 법적 권리들이 우리나라나 뭐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실 인정되고 있고 발달되는 그런 국가일수록 그들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기 나오는 사진은 33살 된 오랑우탄인데요. 이 오랑우탄은 2015년에 인간으로 미국 법원에 의해서 판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유인원의 일종인 오랑우탄이 아니고 인격체로 미국 법원에 의해서 5년 전에 판정받은 33살의 여성 오랑우탄의 종족을 가진 어떤 인간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랑우탄이 사실은 이제 인간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게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여긴 전문가들이 이 오랑우탄에게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쉘터를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쉘터를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오랑우탄에 대해서 혹은 일반적인 그 유인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혼자 살 수 없고 위험하고 혹은 뭐 비자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들이 잘못될 수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존재들도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노력하고 혹은 조금 더 진화하면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I의 어떤 인간됨의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정체성이 있느냐, 주체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많은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그다음에 인지과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는 이미 40년이 더 된 논의이고요. 과거 20, 30년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반반 정도의 학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2016년 알파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AI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발전되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AI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사고 능력이 인간보다 이미 앞서가고 있고 그런 존재로서 AI의 사고가 갖는 AI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성이 갖는 자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 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I나 유인원 이런 것들이 인간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근거나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인 어떤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냐 아니냐는 지금까지 오랜 역사 동안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기준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정리되는 대로 자, 인간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호모사피엔스냐 아니냐 이게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인 구분이 되겠죠. 이것에 의해서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에서는 호모사피엔스 우리는 사실 모든 인류가 거의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에 속하지만 오랜 역사 동안에 귀족들 교육받았고 화이트 그다음에 남성들만 인간으로 간주되었고 나머지 존재들은 인간이 되기 어려운 존재라고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관념이 인본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적 토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의 존재들, 유인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물적 존재들에 대한 좀 더 이해가 확장된다면 그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인간과는 어떤 구별된 존재로 간주했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오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애완동물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는 사이보그 같은 존재들도 휴먼 빙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사회적 논란을 거쳐서 휴먼 빙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먼과 넌 휴먼의 디스팅션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장의 결론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갖는 그런 이념들이 굉장히 서구 중심 사회에서의 어떤 그 편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념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이 기술적인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생태적인 이해도 인류 중심주의에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 문명이 확장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등장하는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개방된 태도로서 그런 존재들과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공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관점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이 인본주의 관념들이 어떻게 교육적인 그 환경 속에서 간주되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인간됨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 수많은 존재들이 교육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많은 존재들을 어떻게 학교 교육이든 사회를 구성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객체 지향 존재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류와 그다음에 생태적 존재들, 동물들, 자연적 존재들, 그리고 미래의 어떤 기계적 존재들, 이 세 가지 존재들이 어떻게 삼각관계를 이루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고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출발점은 우리가 많이 언급되어 있듯이 1985년에 도나 하라웨이의 사이버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인간과 그다음에 이 사이버그로 대표되는 머신의 구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반성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헤러웨이의 주장이죠. 왜냐하면 사이버그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 남성성을 대표하는 인간에 의해서 타자화되었고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 사이버네틱스 연구들이 결국은 인간과 다른 동물, 자연적 존재들, 그 다음에 기계적 존재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테크놀로지와 함께 진화해 왔고 인간이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인간 증진이라고 하는 그런 잘 알려진 용어로 기존에 있는 인간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될 텐데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으로나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처럼 많은 그 SF의 장르들이 보여주었듯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거나 인간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고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만 맨 위에 있는 그림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기계에 이제 앞으로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존한다기보다는 앞으로는 기계나 이런 물질 문명과 공존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진화의 오랜 역사 동안 인류와 함께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도 우리가 인본주의 교육을 학교 교육의 어떤 절대적인 목표 지점으로 생각해 왔지만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인본주의 자체가 어떤 이념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조직이나 모든 것들도 우리가 머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반드시 기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생태나 혹은 인간의 생체, 몸도 하나의 시스템 혹은 조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 티어리, 시스템 이론이라고 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사고를 대표하는 그 두뇌의 역할마저도 두뇌 자체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어떤 그 구성물이지만 이 생물학적인 구성물인 두뇌가 인간의 사고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퀀텀 컴퓨팅과 같은 어떤 물질주의, 어떤 기계, 컴퓨터 공학의 발전에 따라서 무기물적인 그런 사고 기계가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래 곧 다가올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간과 기계의 구분에 있어서 분명한 구분을 두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들이 객체 지향 존재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존재론 한마디로 인간만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도 세상의 많은 사물들처럼 객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그 구성 요인들을 객체, 모든 인간과 기계와 동물 이런 모든 사물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이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 세상을 구성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관점이 객체지향 존재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이런 것의 영역 구분들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20세기 중반까지 생물학, 자연과학의 어떤 영역들, 사회과학의 영역들이 마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 과학적 연구들은 그런 근본적 차이가 하나의 현상적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물질 과학의 매트리얼 사이언스의 연구에서
밝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듯이 바이오라고 하는 유기체에 대한 연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모든 무기체들의 연구들이 서로 이제 섞여서 연구되고 있다는 거죠. 바이오케미스트리,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인포메틱스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과 그다음에 학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그걸 소개하는 것이 또 본 연구의 본 발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에듀케이션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인간은 시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문명화된 존재인이다. 어떤 그 자연성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니멀리티를 상정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구분들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휴먼빙이라는 용어보다는 휴머님 애니멀 혹은 휴머니멀 머신스에서 휴머과 애니멀과 머신을 하나의 통칭하는 그런 용어들을 간혹 쓰기도 합니다. 자, 과거에 이 동물의 어떤 행동이나 소통을 연구하는 이 에톨로지스트들은 사실은 이분들의 연구하는 것이 동물들과 인간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죠. 자,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를 통해 소통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표정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터치라든가 수많은 소통의 수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개의 의도나 개의 생각들을 인간이 캐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도구들이 개발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과 동물 모든 존재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cognition, emotion, culture, and language 인간만의 속성이라고 여겨졌던 이런 용어나 이런 개념들도 사실 인본주의적인 관념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프로이드라고 하는 걸출한 이 심리학자도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에서 사실은 애니멀리티라든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을 자꾸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인간은 더 왜곡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류가 지금까지 자연에 대해서 어떤 근대 문명을 통해서 지배해 오는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 그런 지배의 결과가 사실은 일단 이성에 의한 혹은 어떤 그 자연과학에 의한 세상의 지배가 한쪽 방향으로 나와왔었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이미 발달했는데 도움이 됐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반면 생태적인 환경적인 그 파괴 이런 것들 에너지 고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할 수 없는 형실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사실은 기계 문명을 수용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 인류가 자연을 타자화하면서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봤다는 그 자체에도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적인 환경과 미래의 기계적 환경 사이에서 인류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아직 인간과 자연과 뭐 동물 이런 부분에서 혹은 인간의 우리의 마인드 자체에서도 잘 알지 못한다. 과거에는 인간의 마인드가 뭐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은 뭐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관념들이 사실은 긴 진화의 연속성을 놓고 봤을 때 동물과 인간, 오늘날의 인간 그리고 미래의 어떤 AI나 로봇의 존재들의 연속성을 놓고 보면 그런 구분들이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듀케이션 미래의 교육은 어떤 것이냐? 객체지향 존재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동물들이나 사물들을 어떻게 서로 소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게 크로스 스페시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윤리적, 정치적 혹은 존재론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The Future of Learning, 학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술적 환경들이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이럴 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격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는 또 이제 Object Oriented Ontology도 이 학습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 things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things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인본주의에서는 사고의 대상, 객체 혹은 이로만 이해돼 왔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여기에 인공지능 이 스피커라든가 그다음 우리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 곧 등장하게 될 로봇들 이런 사물들이 단순한 사물들로서 인간의 어떤 수행을 보조하거나 그냥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그 행위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 지식을 형성하거나 어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ings 사물들이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입장과 능력과 가능성을 지니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물 기반 존재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여진 용어도 사실 이미 모든 사물들이 인간보다 더 스마트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 기반 존재론, 객체 기반 존재론에 기반한 학습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는 그림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충분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물들이 서로 이제 어떤 서로 소통하는 그 방식들이 하나의 센서들을 통해서 소통할 텐데요. 인간도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 감각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본주의의 학습의 그 메커니즘에서는 인간의 reason이나 logic, 이성 이런 것들만 주로 학습의 도구로 인정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과 언어, 논리적 사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지능적 관점을 linguistic과 numeral, 그다음에 언어와 숫자로 상징화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그런 언어와 숫자의 형태로서 이해하고 그걸 이제 머릿속에 어떤 집어넣으려는 그런 관점들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학습이라고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하는 방식이 이런 그 언어와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디오 비주얼한 것도 있고 행동적인 것도 있고 촉각적인 것도 있고 다양식적인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동물이나 사물들이 그런 다양식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느낄 수 있다, 센싱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센서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제 사물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물들이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도구였지만 인본주의에서는 단순한 도구였지만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이런 사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육 활동에서나 학습 활동에서 많은 액티비티와 그 다음에 많은 이벤트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객체지향 존재론에 의한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객체지향 존재론의 학습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게 인간의 머릿속에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이미 학습은 컴퓨터에 의해서 학습이 될 수 있고 컴퓨터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면서 인간 두뇌가 아닌 어떤 사고하는 기계가 컨셉 이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이제 존재론적인 그 기반을 이루어서 지식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에서 네트워크화된 활동으로 외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여기 그림 1번에 나오는 학습의 개념은 마치 이제 돼지 저금통에 뱅킹 하듯이 지식을 쌓듯이 책을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쌓듯이 하는 관념이 학습의 모델이었다는 거죠. 지식 축적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사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만 축적되는 게 아니고 외장 메모리, 외부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지식이 축적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컬렉티브 나울리지죠. 사회 심리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것이 지식의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된 환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에는 이 지식들이 머릿속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소통되는 것이 결국은 지식의 본질이다. 이게 이렇게 5번째 그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학습의 본질이기 때문에 1번 그림이 상징하는 그런 전통적인 학습관념은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휴먼 학습의 이론의 기본 이념이 되겠습니다. 자, 포스트 현상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습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상학은 과거의 인간의 경험들이 각 주체들마다 독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자 경험하는
방식의 세상에 대한 설명들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현상학이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현상학은 그러한 경험들, 인간의 각자의 경험들이 어떤 실제 세계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으로 사용을 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테크놀로지에 어떤 기반한 그런 경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온라인의 경험과 같은 그런 가상적인 경험들을 수많이 엄청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런 가상적 경험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포스트 현상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렇게 인간과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마인드와 바디를 구별하고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봤다는 거죠.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문명과 자연, 이성과 감정, 그다음에 인간과 어떤 동물적인 존재들의 존재성과 학습의 방식들을 구별했다면 현상학에서는 사실 이런 구분들을 벗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도구들이 엄청나게 인간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다 보니까 이것을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즉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같이 공존하며 서로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이 포스트 현상학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포스트 휴먼적인 어떤 소통과 학습이냐? 뭐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AI의 등장, 그다음에 잘 알려지듯이 NBIC 이런 기술들, 그리고 이 안에는 나노라고 하는 건 물질적 혁명,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상태와 그다음에 기술공학적인 상태들이 서로 혼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공학, 그다음에 코그노 테크놀로지는 결국은 인간의 인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디지털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휴먼적인 학습 이론이 필요하다. 뉴미디어 이론도 하나의 러닝도 그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버추얼 러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그렇죠? 현실 세계가 아니라 다양한 가상 세계들 혹은 제2의 세계들이 우리가 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인본주의 학습에는 피드백만을 강조했다면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이론적인 그 학습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학습의 원리를 설명할 때 뭔가를 학습하고 나서 뒤에 되새김하는 그런 피드백의 원리가 마치 대부분의 학습의 원리인 것처럼 이해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인간은 피드백 차원이 아니라 이미 피드 포워드적인 어떤 인식이나 감각적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드포워드적인 감각 경험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시지각을 통해서 동시에 어떤 수많은 데이터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즉각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머릿속에 보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수행하는 것들도 사실 피드포워드적인 학습 원리의 중요한 소통 방식의 중요한 어떤 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과거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피드백하고 경험하고 나중에 회고하고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실 기술의 발전과 이 포스트 현상학자들의 설명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센싱 테크놀로지나 그 다음에 AI 러닝들이 바로 피드포워드 원리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피드백과 피드포워드 원리를 설명해주는 그림이니까 잠깐 보시면 되겠고, 우리의 뉴런이 활동하는 방식도 이미 피드백도 있지만 동시에 뉴런의 콜텍스 밑에 안에서는 피드포워드적인 방식으로 외부의 정보들을 인간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취사 선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연구해놓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의 학습 원리와 피드포워드의 학습 원리들이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 피드포워드에서는 추론 학습,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학습, 그리고 감각 학습, 그 다음에 어떤 순서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넌리니어 학습, 그 다음에 다양적인 자료와 경험을 활용한 학습들이 이제 중요한 학습의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과거에 우리가 성인들이 기성세대들이 학습했던 방식들과는 다르게 학습에 나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학습을 산만하거나 뭔가 체계가 없다거나 그 다음에 얘가 뭘 하는지 어떤 지구력이 없다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적으로 왜곡된
그런 판단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뉴미디어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고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컬한 환경에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학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일 것입니다. 뉴미디어의 학습의 원리를 설명한 사례들이고요. 이런 환경의 어떤 것들을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될 텐데, 그리고 다양한 뉴미디어들이 이미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이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뉴 매튜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데카르트적인 마인드 바디 이혼론을 이제 거부하고 이론론적으로 바디 신체적인 특성과 마인드라고 하는 정신적 이성적 특성이 완벽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되거나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론론적 관점의 뉴 매튜럴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인간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추상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물질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뭐 영화에서 나왔듯이 인간의 의식은 사실은 로그인 혹은 업로드 돼가지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나 저의 뭐 정서나 아이디어가 도큐멘트 파일에 정리되고 이것이 메모리 드라이브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게 네트워크로 퍼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의 생각이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되고 그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저의 관념이 마인드의 부분이 매트리얼의 루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날로그적인 정보가 심볼라이즈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즈 되며 그 다음에 네트워크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을 설명하는 근본 원리가 뉴 매튜럴리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바로 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인 브레인이죠.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생물학적 브레인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 생물학적 브레인이 사실 디지털화된 순간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 정보가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아티피셜 브레인, 그 다음에 곧 상용화될 퀀텀 컴퓨팅 이 과정, 그 다음에 좀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 실리콘 브레인, 결국 이제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진 브레인, 그래서 사이보그 휴먼의 뇌가 되겠죠. 이런 것들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국 이론론적 순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인간의 유기체적인 휴먼 브레인과 그 다음에 실리콘 칩으로 만들어진 무기물적인 그런 기계적인 브레인이 결코 서로 소통할 수 없다라고 믿었다면 지금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론론적으로 순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그림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릴 것들을 좀 정리하면 자,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로 인간주의적 관념에 대한 탈피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간과 다른 동물, 존재들, 사물들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리고 그런 동물이나 존재들, 사물들 혹은 AI나 로봇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그들을 도구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 그래서 생태적 존재 혹은 인류적 존재, 그 다음에 미래의 기계적 존재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공존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개방적으로 수용적으로 연구하는 관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포스트 휴먼 에듀케이션은 뭐 여기에 나온 대로 어떤 학습의 목적이나 수단 이런 것들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뭐 애니멀리티를 타자화하지 않고 매트리얼리즘도 충분히 수용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습 이론으로 뭐 커넥셔니즘이나 레셔널리티나든가 식물주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